네, 앞서 들으신 대로 어제 여야가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김영란법에 마침내 합의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화 변호사, 강훈식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적 입법이다. 개탄스럽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법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건데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기본적으로는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에서 저는 이 법안이 원천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애초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냈을 때는 정치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언론인 없었어요. 맞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사실은 표로 심판을 네. 4년마다 국회의원의 네. 경우에 4년마다 표를 심판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또 다른 이렇게 비리나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정치인들을 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규제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들이 높아지면서 사실 여야 국회의원들 여기 끌려나가서 오늘 합의하셨지만 아무도 기분 좋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조직들이 자체적으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깨끗해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국민들은 오히려 정치 혐오, 또 국회 불신, 네. 또 뭐 정경유착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포퓰리즘 이런 측면도 있지만 표로 심판하면 참 좋겠는데 기존 어떤 정치 세력들이나 정치에 대해서 네. 그렇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법의 요구로 한 거고 여야 모두가 사실은 국민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끌려나가서 하게 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주제 좀 바꿔서요. 지금 박원순 시장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금 가해동 공간을 기자들한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호화 공간 논란이 있었는데 기자들의 첫 소감이 뭐 서점하는 사람 집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1층에 책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간 공개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원래 그 책이 한 6만 권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5만 권 정도는 수원시에 기증을 하고 이제 1만 권 정도를 지금 공간에다가 갖다 둔 거예요. 일부러 기자들 보여주려고 일찍 깔거나 그러진 않았죠. 워낙에 많으니까. 그런 분은 아니죠. 네, 그러시진 않았을 때문에. 예. 박 시장 입장에서는 호화 공간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본인에서 이게 호화 공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네. 지난해 26일 날 기자들을 초청해서 아마 이게 호화 공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아마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이전 오세훈 시장 때 쓴 그 접대비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그런 접대할 일이나 내외빈을 만나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도 공간이 있어서 오히려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어쨌든 기자 초청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이 점에 사실 좀 행정적으로 많이 변하셨구나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네. 워낙 이제 그런 서민 시장 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전임 오세훈 시장이 60억짜리 공간을 지으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여론의 반대에 여론 반대에 부딪히면서 포기했던 이런 사례들을 보면 단순히 28억 또 법적으로 문제 없고 행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측면을 좀 설명하기 위해 했던 자리인데 약간 아쉬운 지점은 서민시장으로서의 정서적으로나 네. 또는 서울 시민들이나 또 국민들이 볼 때 우리가 원했던 박원순 시장의 모습이 아닌데 이런 지점이 아쉬움들을 남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게 다 없어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총리 공간은 세종시에 또 새로 만들었죠. 광역자치단체장하고 총리를 비교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왜냐하면 외교부 장관이나 사실은 뭐 국방부 장관이나 이렇게 같은 정도 금인데 문제는 이제 금액의 문제인 거죠. 총리 공간이 1,000억대 정도의 서울시와 세종시 두 가지를 정도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또 1년에 한 15억 정도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은 좀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적절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총리 공간도 가보시고 서울시장 공간도 가보셨나요? 네네. 근데 총리 공간하고 서울시장 공간은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외빈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서울시장 공간은 그 선거로 선출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으면 납득이 되지만 선거로 심판을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총리 공간에 1,000억 정도의 우리가 예산을 정도 집행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거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저도 그 부분은 좀 논란이 두 군데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을 네.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서울시장 공간에 대해서 면죄부가 주어지지는 않겠죠. 물론 맞습니다. 아쉬운 네. 점은 있는 거죠. 네. 예, 저도 이제 총리 공간은 몇 번 가보긴 했습니다만, 이제 세종시로 내려가시면서 여기는 이제 관리 인력만 있고 평소에는 좀 비어 있고 그렇죠. 총리께서 가끔 올라오시면 그런 부분 좀
필요성이나 이런 걸 보면 유지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한 군데는 그래도 정리해야 될 필요가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것처럼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국회에서 또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천막을 쳐서 거기에 기자들이 앉아 있는 그런 사진도 봤습니다. 네. 서울시 출입 기자들. 네네. 그럼 외빈을 그런 식으로 접대할 건가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저 공간을 얻었다는 건데 사실은 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간이 과거에는 대통령의 그 지역 숙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바뀌면서 선거에 의한 광역단체장들이 이제 뽑혔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과거 시절에는 대통령이 다 임명해서 뭐 경남도지사든 충남지사든 뭐 대전시장 임명하고 지방에 내려가면 도지사 공간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장 공간보다 경남도지사나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부산시장 공간도 뭐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방에 있는 공간들은 그런 의미로도 과거에는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폐지되는 게 옳은 거고, 반면에 서울시는 좀 달라졌습니다. 서울이 워낙에 이제 국제적인 도시가 됐고 그 자체로도 브랜드가 있으면서 사실 내외빈들을 모시고 어느 정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는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원순 시장이 이제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박원순 시장의 아쉬운 점은 이게 정서적으로나 사람들의 어떤 마음으로는 좀 와닿지 않았던,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분명히 남는 건 사실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은 핑계에 불과하다. 사실은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다, 야당이. 그래서 국민한테 외면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보수가 강하고 진보가 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진보가 선거를 칠 수밖에 없다, 이런 이론인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리더십 문제를 제기했어요. 지금 야권에 이제 우리 그 김태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데요. 컨벤션 효과 한 달 누리면 다 누린 거고, 야권은 이제 이완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왜냐하면 여권은 또 응집되고 있죠. 여권이 지지부진하다가 체제가 이제 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부에는 일단 이완구 총리가 배치가 됐고, 또 청와대에는 이병기 실장, 그리고 당에는 김무성, 또 그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체제가 편성되면서 지지층이 다시 뭉치기 시작하고, 야권은 반대로 좀 아까 말씀으로는 완보이스라고 했는데 그렇게 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한 3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인적 쇄신입니다. 근데 인적 쇄신을 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탕평은 했는데 혁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뭐냐면 수석사무부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사무총장을 건너뛰고 만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라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좀 아쉽다. 첫 번째는 인적 쇄신에서 그런 문제를 좀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당 자체를 혁신하는 구조적 혁신을 했어야 되는데, 당내 최대 기파인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 쇄신이라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3번째, 즉 당의 큰 방향을 바꾸는 어젠다를 좀 바꿔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 개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지율에는 미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정책이라는 게 반영돼서 국민들 피부로 와닿을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4월 재보궐선거를 맞는 문재인 후보로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어제 여당에서 우리 서청원 그 최고위원께서 당 책상을 치고 나갔다, 이렇게 당 내부에서 당협위원장 관련돼서 이제 시끄러운 경쟁들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처럼, 그 야권 진영에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도 있지만 국민 생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과의 경쟁 속에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안타까움이 본인 지도부에 있었을 거고, 또 좀 편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뭐 2석 이상 다 얻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건방져 보여서 겸손하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 생각이 들고요. 내부적 목표는 좀 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오늘 3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